이민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사실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만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비용을 좀 떨구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선택한 전략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들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 서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AI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하지만 전통 제조업을 하는 일반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본인들의 서버를 지금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AI 관련된 투자는 당연히 그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효용, 생산성, 비용 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실질적 물리적 상승률 그리고 시장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뵀는데 3프로TV 처음이십니까? 네, 처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새벽에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오신 날 때마침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뉴욕 증시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불이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에 불이 붙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건지 M7이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랠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7, 8월 정도 몰려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다만 7, 8월 정도에 이제 단기적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고 나면 오히려 잠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제 V자 반등 변곡점을 좀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어떤 콜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증시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높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관세 관련된 낙관론이 지금 시장 내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협상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7월 한 달 동안 그 많은 국가들이랑 현실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또 연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낙관론이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이런데 나는 연기할 생각 없다. 그리고 너희 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은 약간 이거와 반대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AI가 묻어있는 빅테크 그리고 이제 캐펙스를 많이 투자했었던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실적 추정치가 다른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EPS 추정치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흐름 예상하는 거죠. 지금 관세가 이제 반영된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를 좀 낮췄는데 막상 AI 관련된 M7 애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이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뭐 S&P 500 기준으로 거의 6,200까지 올라가면서 우선 연고점은 뚫었고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7월 달에 그 관세 그리고 감세안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부채 한도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장은 좀 멀리 있을 때는 다들 걱정하는 것 같더니 막상 가까이 오니까 뭔가 걱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트럼프가 계속 발언을 나는 개별 국가들의 서한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발언하는데 왜 자꾸 그냥 좋게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상승 랠리가 좀 몰려 있잖아요. 이제 수급적 쏠림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휴전 이후에 리스크온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아직 실질적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해도
해도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래봤자 어쨌든 연기할 거고 네. 저래봤자 나중 되면은 결국엔 협상할 거잖아.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의 관세 여파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낙관하는데 네. 다만 걱정인 건 방금 말씀 주신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특히 감세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감세안이 통과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냐면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재정 적자에 대한 누적 폭이 시장은 좀 시끄러울 수 있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적자 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세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채권 수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밖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건 관세 관련된 이제 영향력인데 만약에 이 관세를 충분한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나이브하게 그냥 협상을 하고 넘어갈 거다. 그 과정 속에서 충돌이 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저는 조금 낙관론이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관세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국 관련해서 이 자동차 쪽에서는 낮은 관세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약가 인하 쪽 계속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자동차 얘기는 처음에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이 휘청휘청하고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빠졌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더 빠질 게 없긴 하니까 뭐 반등하고 있기는 한데 충격 없을까요? 관세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는 미국 쪽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기업 입장에서의 계약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과 이제 신흥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계약 구조를 맺을 때 이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일방의 기업이 다 떠안는 계약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가 떠안아요. 예를 들어 산업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물건 가격의 변동 수수료를 따로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원자료의 가격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관세 여파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부담이 예상이 되면 그 변동 수수료를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방이 둘 다 어느 정도는 떠안는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한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살짝 접어두고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서 미국 민주당 그 뉴욕시장 예비 경선에 자칭 사회주의자다라고 불리는 저희가 지난주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조란 맘다니라는 이 후보가 지금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후보가 정말 이제 뉴욕시장이 되면은 과연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맘다니 후보의 그 공약을 좀 보면 사실 임대료 동결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임대료를 동결시킨다. 맞습니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그 이제 지금 물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부동산 가격이고 그 부동산 가격 중에서도 이제 임대료 같은 게 가장 크거든요. 그거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리츠 가격이 최근 그 이후에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특히 이제 뉴욕 쪽에 포지션이 큰 그런 어떤 리츠 가격이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여파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 통과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기는 하고요. 다만 왜 이런 후보를 선호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뉴욕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최근 트럼프의 행보로 인한 사실 어떤 트럼프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내쫓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안에서 점진적으로 탈트럼프에 대한 어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이런 후보가 이제 예비 경선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치 얘기를 미국 쪽 얘기는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이분의 그러한 예비 후보 소식은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여쭤봤고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께서는 계속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지금 최근에 올랐던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AI 관련한 종목들이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정고점을 돌파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AI에 있어서의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하우스 전략 같은 경우가 8월까지는 7, 8월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으니 네.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의하자라는 말씀은 반대로 걔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가 여전히 높고 실적 추정치는 여전히 좋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안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에서까지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미국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온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라던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소버린 AI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그 인프라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는 못하니 네. 미국 기업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영국인데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 네. 다만 7, 8월 이벤트로 인해서 잠깐 흔들리면 내려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바이더딥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AI 모멘텀 최근 같은 경우는 비용단에 있어서의 많은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민 정책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사실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만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비용을 좀 떨구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선택한 전략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본인들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 서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AI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통 제조업을 하는 일반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본인들의 서버를 지금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많은 요구가 나는 오라클 DB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겸할래라고 하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화두가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AI에 대한 어떤 활용 여지는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반영한 실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PS 추정치냐라고 하면 아직 아니에요. 거기보다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EPS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YY 기준으로 S&P 500 기준 YY 기준으로 봤을 때 4.9% 정도가 상승할 거다라고 2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내려왔다가 이게 다시 한번 반등할 거란 말이죠. 1분기 정도에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탄력도가 올라갈 때 미국 내에서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가 같이 조금씩 붙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사실 중동 내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만한 세력이 많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세력이 약해졌고요. 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을 크게 견제를 하면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핵 협상을 하겠다, 뭐 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영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동 내에서 사실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랑 사이가 안 좋았다가 트럼프 행정부랑은 사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원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 이렇게가 좀 한편 먹고 미국과 맞서는 구도였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AI 관련된 투자는 당연히 그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효용, 생산성, 비용 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실질적 물리적 상승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회복되어 있는 AI 기업들이지만 아직 앞으로 확장성을 본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우선 지금 레벨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 레벨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빠르게 올라온 이제 내재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관세 관련된 나이브함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감세안 통과 이후에 재정적자 누적 폭이라던가 네. 2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시장의 낙관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내려올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어요. 다만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만한 어떤 트리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얼마나 내려갈 걸 보는데 라고 여쭤보시면 S&P 500 같은 기준으로 6,200입니다. 근데 과거 트럼프 1기 때 한번 관세 여파 받고 S&P 그 EPS 추정치 실적 추정치가 한 22% 낮아졌고 네. S&P 500이 그때 당시 실적 발표 이후에 14% 정도 내려왔거든요. 이거를 지금의 EPS 추정치랑 이제 기술적 계산을 해보면 현재 S&P 500의 추정치는 시장의 실적 기대치가 맞는다라고 가정하면 하단은 5,700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실적이 더 깨지면 5,700이 뚫고 내려가는 거고요. 생각보다 버티면 5,700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레벨이 그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레벨에서 이제 5,700이라고 한다면 한 500 정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뭐 한 7%, 8% 이 정도인 건데 네. 그 정도 레벨 정도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레벨에서 어떤 부침 없이 그냥 우리가 기대한 대로 계속 무난하게 올라가는 상승은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때마침 7월에 8월에 예정되는 다양한 이벤트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시장의 좀 출렁임과 조정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시장이 조정받으면 잘 됐구나 하시고 하는 하반기에 또 이제 그런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대하며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은 7, 8월이 오히려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막 사상 최고 또 돌파를 할 때 젠수랑도 그렇고 일부 임원들이 지분을 좀 팔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고점에서 파네 하면서 또 주춤거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견조하기는 해요. 그 시그널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뭐 사실 그 정도 판 걸로 네. 주식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원이라던가 뭐 CEO, CFO 같은 레벨은 사실 팔기 전에 2달 전에 이미 관련된 계획을 SEC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제출 안 하고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판다라는 기계적 어떤 사전 알고리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시 방향성의 어떤 변화로 베팅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거를 조금 저희가 나아가서 봤을 땐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퀀텀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매도 CFO 많은 어떤 주가를 매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거 순간적 물량이 많이 이제 매도가 되면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들과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이벤트로 우려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우려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될 이벤트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려해야 될 이벤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 관세 관련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가능성. 그렇죠. 네. 지금은 잠잠하지만 또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맞습니다. 뭐 무역수지 그 적자 같은 경우가 이미 사상 최고치였는데 네. 이제 연기한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연말 소비를 대응하기 위해서 5월에서 7월 정도의 물건들을 많이 수입해요. 그래야 그때 발주 넣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리드 타임 있고 네. 그럼 미국에서 물건들이 배치되는 타임 있고 그게 매대 올라가는 시간 다 계산하면 5월에서 7월에 이제 물건을 수입해야 그게 연말 소비 저희가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대목에 이제 판매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되어 있는 기간이 딱 그때였어가지고 되게 많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왔고 네. 이제 선정력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무역수지 적자가 좀 한번 이제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 트럼프한테 보고가 갔다. 그럼 트럼프가 이걸 눈앞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정적자 누적도 계속 해소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관세에 대해서 좋게 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 거냐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잠깐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셨던 연말 소비를 위한 수입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몰린다라는 것은 루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진 않을 텐데 또 마치 몰랐던 것처럼 뭐야 숫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적자가 늘어나고 있네 라면서 뭔가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노이즈를 만들고 시장에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싸졌으면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에 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AI 말고는 또 전략적으로는 어떤 섹터를 미국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사실 저희가 AI 말고 이제 밀고 이제 말씀드리는 섹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네. 하지만 예를 들어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가 있고요. 산업재.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금융중 섹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츠 섹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들은 사실 섹터 전체가 다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세부적 디테일을 좀 나눠야 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리츠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아직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다.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라기보다는 MBS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SLR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미국 은행들이 채권에 대한 보유를 많이 늘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많은 비율 중에 하나가 MBS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기준금리 대비 이제 모기지 금리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관세 관련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네. 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면 재용자에 대한 수요도 역시 계속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용자 수요 관점에서도 이제 MBS에 대한 어떤 가격 추정치와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이 관점에서 이제 모기지 리츠 이런 것도 좋게 보고요. 사실 좋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 리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리츠의 이런 어떤 특성을 중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섹터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좋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 물론 이제 다른 개별 섹터나 종목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그냥 마음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고점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조정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또 이거 손절매를 해야 되나 그런 단기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섹터별 뭐 다양한 ETF나 그런 종목 투자도 괜찮지만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하반기 그렇게 좋아질 거 생각해서 여름에도 꺾일 듯 안 꺾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대치가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 녹아있는 기대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항상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장의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쏠림 이런 것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계속 그 증시를 올릴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재작년 생각을 했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네. 경기 침체 온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떤 걱정들과 우려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 2년 동안 미국 경제는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오히려 더 높아졌고 데이터와 우리가 실제 시장은 물론 모습이 좀 바뀔 수는 있긴 합니다. 기대감에 따라서. 다만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땐 그런 기대감이 근거가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에 지금 투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ETF에 투자해서 저희가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담겠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베팅하겠다. 어쨌든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될 거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잘 워킹을 해서 미국의 어떤 상대적 우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대체를 찾기보다는 그냥 S&P 500, 나스닥 이런 데 그냥 꾸준하게 담겠다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성공적 전략이었고요. 우상향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금리 인하의 시기는 언제로 좀 생각하시나요? 우선 현재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직까지 좀 더 높게 보고요. 9월의 금리 인하의 폭은 뭐 25bp.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그러니까 제가 파월 입장에 한번 되어 보면 이제 7월, 9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7월 금리 인하하면 먼저 하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아직 막 엄청 위험할지 모르지만 네.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죠. 고용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 소비가, 뭐 물가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니까 네. 그래 이거 터지기 전에 내리자가 7월이고요. 9월은 관세 영향력을 보고 우리가 지금 관세 여파가 물가에 얼만큼 영향을 주지를 보고 그게 고용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보고 조금 늦을 수 있지만 9월에 하자. 이 선택입니다. 결국엔. 그런데 9월에 할 것이다. 근데 9월에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적 베팅을 잘 안 해요. 항상 베이비 스텝을 밟아왔고 네.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7월보다야 9월에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면 7월은 한 FOMC가 7월 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고용지표 이제 이번 주에 나오죠. 그리고 7월 고용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 고용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부러졌어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그리고 제조업 PMI라던가 뭐 아직 ISM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딱 그런 판단이 들 때쯤이면 언제냐면 블랙아웃 기간엔 이미 들어갔을 때입니다. FOMC의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을 때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거 금리 인하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근데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이거 우리가 할 거라는 뉘앙스는 좀 풍겨놓자라고 하면서 연준 스피커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닉 테라메우스라든가 이제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겠죠. 네. 야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하면 연준과 경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뭐 이 글 하나 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MC 블랙아웃 기간에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6월 7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괜찮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연준은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걸 안전한 옵션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7월에 하려면은 고용이 확 꺾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염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9월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 밖에 지금 체크해 볼 법한 내용들은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금 가격은 최근에 또 좀 지지부진하죠. 그런 가격들 지표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와 달러에 대한 어떤 움직임 같은 경우가 원래는 채권 금리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행을 하는 게 맞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어떤 우려로 인해서 달러와 자선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저는 아직까지 그 위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달러화에 대한 약세는 결국에는 달러화 인덱스도 상대적으로 봤을 땐 유로와 엔화 그리고 상대 통화들의 어떤 페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상대적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고요. 또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뭐가 좋냐면, 효과로 봤을 때 관세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약세 폭이 커지면 사실 그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걔네들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매겼어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달러 위안 같은 경우를 높여버리면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본인들의 어떤 수출품 가격들을 좀 가격 경쟁력을 방어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어떤 가격 방어를 좀 무색하게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세 관련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가 한 방이 좀 더 세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봤을 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후에 9월 이후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달러와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라고 하면 달러 자산에 대한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다시 한번 좀 하반기 정도에는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달러 자산이 다시 한번 상승기에 접어든다. 지금 사실 인덱스 기준으로 96 정도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춤거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을 우리는 또 염두해야 되는 거네요.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현재로서는 간접 수요라든가 입찰률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막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모멘텀 속에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기는 했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전략에 대해서 또 세워봤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모셔봤는데 우리 또 김승혁 위원님 말씀 시원하게 잘하신다고 댓글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